그러니까 빨리빨리 만들려고 이거 나왔을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안 만드신 분들은 둘 다 갖고 계시죠? 아, 당연하죠. 이럴까봐 제가 만들었어요. 혼날까봐. 다행이다. 이게 내용들이 지금 이해는 가지 않으시더라도 이거 뭐 주의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만 기억해 두셨다가 뭐였는지는 이거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그때 가서 다시 보세요. 안녕하세요. 재테크 토크쇼 타임의 호스트를 맡은 전기영입니다. 물린레몬에서 대박레몬이 되고 싶은 한지연입니다. 40세 조기 은퇴를 꿈꾸는 파이어족 김알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ISA입니다. ISA가 왜 투자 필수품인지, 어떻게 활용을 해야 이게 베스트인지 이렇게까지 좀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하거든요. 이 ISA의 모든 것을 알려주실 김현우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뵈니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지난번에 한번 나와주셨잖아요. 네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쉽게 알려주셨다. 그때는 오늘보다 좀 덜 피곤했던 것 같아요. ISA가 정말 우리가 많이 다뤄서 익숙한데 네. 이것도 디테일하게 잘 맞아요. 몰라요.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ISA 그러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비과세 주머니 계좌라고 보시면 돼요. 그 계좌 안에는 내가 마음에 드는 것들을 골라 담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담은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혜택을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ISA 계좌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얘가 혜택이 있다 보니까 제한도 있는데 일단은 19세 이상이어야 되고 만약에 소득이 있다면 15세 이상도 가능해요. ISA가 네. 투자 필수품으로 꼽히는 이유가 절세 효과 때문이죠. 그렇죠. 절세 효과 때문인데 절세라는 게 예금 적금을 가입하거나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여기서 배당이 나오면 그 부분 금융소득에 대해서 15.4%의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요거를 이제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떼는 세금 그거 몇천 원, 몇만 원 아껴서 뭐해? 라고 생각해서 관심을 등한시할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언젠가는 큰 돈을 만질 거잖아요. 만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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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돈이 커지게 되면 이자도 커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기간이 길어지면 그게 이자가 누적될 수 있거든요. 3년 만기 정기예금을 들었다. 그럼 이자가 3년 동안 쭉 쌓였다가 3년 한 방에 주겠죠. 혹은 어떤 상품에 투자를 했는데 오랫동안 투자를 하면서 거기서 뭐 배당금이 많이 나왔다면 혹은 차익이 많이 생겼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한꺼번에 많이 낼 수도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좀 저축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꽤 유리한 계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소장님, ISA가 그 일반형이 있고 네네네네. 서민형이 있고 이렇잖아요. 유형에 따라서 비과세가 좀 다르죠.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단 비과세 기본 내용을 말씀드리면 ISA는 만들고 나서 만 3년이 지나서 해지를 하게 되면 이제 만기 요건을 충족을 한 거예요. 비과세 요건을. 3년. 네, 3년을 딱 채우면 이건 만입니다. 만. 내가 개설일로부터. 그러니까 빨리빨리 만들려고 이거 나왔을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안 만드신 분들은 둘 다 갖고 계시죠? 아, 갖고 당연하죠. 이럴까봐 제가 만들었어요. 혼날까봐. 다행이다. 언제 만들었어? 언제? 그때 딱 그거 수업 듣고 바로 맞아요. 다음 저도 날 같이.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고 만 3년이 지나고 깨게 되면 그때 가가지고 총 발생한 순수익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는 일반형은 비과세를 해주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9%로 저율과세를 조금 낮은 세금을 뗀다는 거죠. 일반적인 세금은 15.4%인데 얘는 지방세 포함 9.9% 요것만 뗀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분리과세라는 겁니다. 서민형 같은 경우에는 요거의 2배로 비과세 한도를 좀 높여줍니다. 더 좋네요. 네, 더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 좀 까다롭죠. 소득에 대한 기준을 두는데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연간 5천만 원 이하 그 월급만 있을 경우에 그런데 이 근로소득자가 아니거나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 금액 기준 3,800만 원. 이 종합소득 금액이라는 게 이걸로 안 돼. 이 얘기까지 하고 복잡해져.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해보시죠. 네. 근로소득자예요. 내가 연봉이 4,500이에요. 그러면 그 소득만 있으면 ISA 서민형을 가입할 수 있는 기준이 되죠. 네. 그런데 어디서 투잡을 해요. 해가지고 한 100만 원 벌었어. 이 경비 이것저것 떼고 나니까 한 30만 원 정도가 소득으로 잡혔네요. 급여 소득 4,500 플러스 요 사업소득 30만 원 합치면 4,530만 원 이게 종합소득 금액이거든요. 앞서 종합소득 금액은 기준이 3,80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알바해가지고 투잡해가지고 이렇게 생겨버리면 이건 서민형 가입 기준을 넘어서 버린다라는 거. 30만 원 때문에 가입을 못하는 네, 거예요. 네, 네. 서민형을. 그래서 일단은 ISA 같은 경우에는 서민형을 먼저 가입을 해두고 나중에
소득이 늘어나가지고 초과하는 거 계속 유지는 할 수 있어요. 깨기 전까지. 시점만 거기서만. 가입 시점에서만 봐요. 네. 그래서 투잡하실 생각이 혹시나 있으시다면 미리 만드셔라. 아직도 안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이거는 돈도 줘요. 그 한 100원 넣어줘요. 계좌 만들 때 돈 안 넣어줬어요? 정신없이 만들어서 100원을 준 줄은 집에 가서 몰랐어요. 봐봐요. 앱으로 이게 첫날 100원 들어왔나. 근데 연말쯤 가면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ISA 옮길 수도 있거든요. 금융사를. 옮겨오면 조금 혜택 드리겠다. 그런 거 있으니까 혹시나 이미 만들었는데 안 쓰고 계시는 분들 있다. 그럼 요참에 한번 좋은 ISA 찾아가지고 옮기시는 것도. 당장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저도 없어요. 네. 그러면 나 그거 해지하고 다시 재가입하는 게 되나요? 가능합니다. 가능은 한데 이거 계좌를 서민형으로 만드는 그 시점에서 서민형을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럼 ISA는 일반형이든 서민형이든 뭔가 전환도 가능한데 뭔가를 할 때는 그 시점. 그 시점. 그 시점이 되게 중요하네요. 중요합니다. 제가 저번에 ISA 무조건 만들어야 돼 이유로 제가 친구들한테 좀 전도를 많이 했어요. 이제 만들 때 보니까 친구들이 근데 중개형이 있고 이게 있는데 거기서는 저는 이제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걸 어떻게 거기까지는 내가 모르겠고 근데 다들 중개형 해서 중개형으로 했는데 잘한 거 맞죠? 잘하셨습니다. 그냥 묻지도 따지도 말고 중개형 하세요. 무조건. 중개형이 뭐냐면 내가 마음대로 금융상품 골라서 투자할 수 있는 계좌예요. 일임형 말 그대로 일임 그럼 누구한테 너한테 일임할게 맡기는 거잖아요. 신탁형도 당신이 나한테 지시하면 그렇게 굴려줄게. 그렇게 맡아둘게 그런 개념이거든요. 내가 좀 투자에 대해서 공부 좀 하고 좀 적극적으로 뭔가 이걸 운용을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중개형 혹은 이 중개형 ISA를 대신 해가지고 사고팔고 해주는 그런 이제 서비스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연간 뭐 보수 뭐 0.5% 이렇게 받고 저도 그냥 거기다 갖다 맡기거든요.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서 0.5% 정도 수수료는 뭐 줘도 되지. 그것도 바꿀 수 있나요? 네, 중간에 바꿀 수 있어요. 아. 네. 모르고 일임형 했다가 나 중개하고 싶은데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바꿀 수 있어요. 가능하군요. 그런데 이제 중개형을 판매하는 곳은 증권사만 돼요. 은행에서 판매하는 거는 중개형이 없습니다. 증권사에서만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뭐 이전을 하거나 그러면 가능하죠. 본인이 운영하려면 증권사에서 네. 판매하는 ISA를 계좌. 아, 그렇죠. 그런데 그게 있어요. 이전을 제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을 할 때는 금융상품이 이동하지는 못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A은행에서 만들었어요. 내가 여기에다가 안에다가 어떤 금융상품을 담아놨어요. 예금도 가입하고 뭐 펀드도 가입하고 근데 중개형이란 게 있네. 나 ETF 직접 투자해보고 싶은데 해가지고 증권사에 이 중개형 ISA를 옮겨주세요. 그러면 얘를 현금화 시켜야 됩니다. 다 팔아주는 거, 네. 팔고 가는 거. 그러니까 이 예금을 가입했으면 중간에 중도해지니까 이자를 다 못 받을 수도 있고 펀드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손실을 그냥 확정짓고 옮겨질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ISA 계좌 만들고 난 이후에 좀 여러 상품에 투자를 해보고 있는 중인데 네. 들어보니까 국내 주식은 안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는 게 별로 실익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비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ISA는 절세 계좌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절약해주는 계좌인데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매매 차익,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10,000원에 산 주식을 내가 10만 원에 팔았다. 무려 차익이 9만 원이나 생겼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그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나오는 배당금 있죠. 10,000원짜리 주식 갖고 있는데 여기서 1,000원이나 배당금이 나왔어. 이 배당금에 대해서는 15.4% 원천 징수를 하거든요.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ISA에서 주식을 사고 있는데 여기서 배당금이 나온 거는 얘는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주식을 샀다가 비싼 가격에 팔았을 때 이거는 어차피 밖에서 거래해도 비과세인데 여기다 굳이 넣어도 이게 1번 비효율적이다라는 거고 괜히 ISA는 또 납입 한도도 있는데 그 안에서 한도를 잡아먹고 있잖아요. 걔가. 2번은 뭐냐면 ISA의 사실 되게 좋은 점은 중간에 세금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ISA는 주머니 안에 딱 넣어놓고 이 주머니를 탁 풀기 전까지는 아예 세금을 안 매겨요. 주머니를 풀었을 때 어떤 식으로 세금을 매기냐? 당신이 만들었을 때부터 이 주머니를 풀 때까지 수익이 난 건 얼마야? 손해가 난 건 얼마야? 퉁! 해가지고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거든요. 이걸 이제 손익상계라고 하는데 순수익이 얼마냐를 따질 때 국내 주식은 어차피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얘는 빼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한 2천 손해봤어. 근데 해외 ETF 쪽에 투자를 해가지고 3천 이득 받네? 그러면 얘가 퉁 해가지고 순수익 1,000만 원이 되는 게 아니라 국내 주식은 어차피 비과세라서 이게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 좋은 점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비효율 두 번째.
그래서 굳이 국내 주식은 여기다 담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그걸 넣어놨다고 해가지고 큰일 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을 해주는 시즌들이 있어요. 뭐 연말이라든가 아니면 요즘에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도 1년에 2번 배당하는 곳들도 있고 그러면 배당할 때쯤에는 국내 주식 딱 샀다가 배당 받고 나서 주가 어느 정도 다시 오르면 팔고 이것도 뭐 부지런하다면 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인 거죠. 또 이쯤 되면 점검을 해봐야 돼요. 소연 씨. 네? 우리 타이머 긴장돼. 타이머 1화 주제 기억나죠? 당연하죠. 1억 만들기. 이 표정만 갖고 1억 만들기. 맞아.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저도 사실 1화 엄청 재밌게 봤거든요. 아. 그 시드머니 저도 모으는 과정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럴 때 활용하면 좋은 게 이 IS 계좌거든요. 네. 이 IS 계좌를 활용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1억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다른 계좌에 넣고 돈을 모으는 것보다는 ISA가 훨씬 유용하죠. 1억을 1년 안에 만들 수는 없을 거예요. 한 달에 83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는 소득이라고 한다면 뭐 굳이 이거 안 보셔도 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직장인들이 1억을 모으겠다. 그래도 한 최소한 5년 정도는 잡아보고 여기에 내 원금을 투입하는 노력이 최대로 들어가되 그럼 장기 투자 관점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세금도 좀 아끼는 차원에서 ISA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은 높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투자 수익이 쭉 누적되다 보면 이게 세금도 많이 나올 수 있고 내가 열심히 원금을 투입한 게 한 2천만 원씩 5년 동안 잘 모아가지고 원금이 드디어 1억이 됐어요. 그런데 그 5년 동안 투자 성과도 좋아가지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이 한 2천만 원 났어. 그럼 2천만 원에 대해서 15.4%한 세금을 내겠죠. 330만 원 정도? 그런데 세금 330만 원을 일부 아껴준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이렇게 금융소득이 많아지게 되면 다른 세금도 많아지게 되고 그냥 특히나 이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신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이신 분들은 건강보험료가 확 올라갑니다. 금융소득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요즘에 유튜브 보면 여기도 혹시 있었나 모르겠어요. 이 40세 뭐 파이어 하시고 싶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데요? 그거 전데요? 캐치프레이즈인데? 좋아요. 그렇게 그때까지 열심히 돈을 모으자는 좋아. 40세면 너무 이른데? 어쨌든 그걸 이제 배당금으로 난 받아가지고 배당소득으로 한 달에 얼마씩 250만 원, 300만 원 따박따박 받으면서 이걸로 생활해야지 그거는 직장인일 때나 가능합니다. 맞아요. 네. 맞아. 이게 프리랜서가 되는 순간 건보료 빵 터질 거예요. 빵 터져요. 왜냐?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소득에 대해서 매기잖아요. 보통 이제 8%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직장 다니고 있으면 내 소득에 대해서 회사가 반, 내가 반을 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월급이 뭐 200만 원이다. 그러면 28에 16, 16만 원을 회사가 8만 원, 내가 8만 원. 내 월급에서 그걸 건보를 그렇게 떼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을 다니지 않는 일반적인 프리랜서나 아니면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지역가입자라고 해가지고 내 소득에 대해서 플러스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가지고 건강보험료를 매겨요. 그런데 이럴 때 소득의 기준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런 소득도 다 소득에 포함되지만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간 1,000만 원을 단돈 1원이라도 초과하면 전액을 소득으로 봅니다. 작년까지는 1,000만 원의 배당소득이 있었어. 그럼 소득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이분은 금융소득이. 그런데 올해는 어디 주식에서 배당을 조금 더 해줬네? 1,001만 원이 됐다. 그러면 금융소득이 갑자기 1,001만 원이 되고 이거에 대한 8% 건보료가 나누기 12달 해가지고 이듬해부터 1년 동안 쭉 부과가 된다는 거죠. 사업이라고 한다면 저 폐업했어요. 그럼 봐줘요. 폐업하셨으니까 소득이 없으시겠군요. 근데 금융소득은 그런 게 얄짤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40세 파이어 해가지고 배당소득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면 배당 수익률에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보통 이제 세금만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15.4% 세금 떼고 나오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건강보험료 8%도 또 떼겠구나. 요거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약간 멀어진 거. 네. 조금 뒤로 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음 주에는 이제 50세 저 50세 파이어 금액을 근데 이제 직장 가입자가 좋은 게 뭐냐면 직장 가입자는 월급 외의 소득이 일정 부분을 초과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건보를 매기거든요. 그게 얼마냐 하면 2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ISA가 왜 좋냐? 얘는 분리과세한다. 아예 소득을 따로 봐요. 그래서 ISA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혼자 아무것도 합치지 않고 건강보험료에 영향 안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5년 동안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많은 소득이 쌓였는데 이게 얼마가 되더라도 세금도 그냥 단일하게 200만 원 비과세 나머지는 9.9% 이렇게 깔끔하게 떼고 건강보험도 아예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래서 이 다른 계좌에다 투자를 하느니 여기다 하시고 나는 지금 투자할 돈 없어요 라고 해도 미리 만들어는 놓으셔라 제발.
제발.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ISA를 만들 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옛날에는 증권사 뭐 은행 찾아가야지 계좌 개설을 해줬잖아요. 네. 지금은 지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해줘. 아니 왜 아직도? 작가님 안 만들었죠? 여기 계셨네. 여기 계셨네. 아니 왜? 이렇게 물어나 봅시다. 왜 안 만들고? 안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왜 안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저도 회사 가면은 그 후배들이 많잖아요. 뭐 얘기하면은 ISA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딱 이 질문이 먼저 나오고 돈이 없어서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리 와봐 해가지고 이거 나중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하는 거 아니에요? ISA로 저를 괴롭혔어요. ISA 가입 권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만들어 버렸어. 3명을. 와, 나중에 은인이 될 수도 있는. 만기 기간에 대해서도 좀 최대한 길게 잡는 게 좋다. 네. 아니면은 3년 됐을 때 좀 다시 좀 해지해서 재가입하는 게 더 낫다. 네.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과세 혜택을 내가 많이 볼 거야. 그러면 3년마다 해지를 하면서 200만 원이라는 비과세 혜택 받고 다시 만들고 또 3년 유지하고 뭐 이렇게 가는 것도 좋긴 할 텐데 그냥 9,999년 뭐 이렇게 해둘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만기를 만약에 3년으로 처음에 그렇게 만들면 얘를 연장 신청을 안 하면 그때 깨져버려요. 알아서. 네,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연장 신청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3년으로 하셨어요? 귀찮게? 몰라요. 몰라요? 그거 그냥 1999년으로 최대 만기로 해놓고 그 다음에 3년 만기를 채워서 필요하면 그때 깨면 되잖아요. 요건 한 번 신청하면 되는 건데 만기 3년으로 해놓으면 3년마다 한 번씩 생각해가지고 연장해야 되니까 귀찮게 그러지 마셔라. 3년을 채우기 전에 깨버리면 이건 그냥 일반 금융 상품을 깨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세금도 당연히 여지껏 밀렸던 거 다 내야 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건보료에도 영향을 미치고 하니까 최소 3년. 최소 3년은 이악 물고 또 한 가지는 혹시나 중간에 내가 ISA를 가입할 수 없는 자격이 된다. 뭐냐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한 사람을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하거든요. 그 낙인이 한번 찍히면 3년 동안은 ISA를 못 만들어요. 3년 동안. 네, 3년 동안은. 그래서 그때는 이제 ISA를 다시 만들 수는 없으니까 만들어둔 ISA를 유지를 해야 되겠죠. ISA 계좌로 절세 효과를 최대로 누리려면 이건 꼭 알아야 된다. 이런 유의사항 같은 게 있나요? 이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게 ISA를 해지하는 그 시점 그럴 때 그냥 가서 해지해버리면 세금 혜택을 하나도 못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이 ISA라는 보따리를 이렇게 딱 풀었을 때 앞서 설명드린 게 수익이 얼마고 손해가 얼마예요? 요걸 퉁 쳐가지고 순수익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ETF를 꾸준하게 한 달에 100만 원씩 막 샀어요. 1년에 1,200만 원씩 쫙 샀는데 얘가 한 2억이 됐네? 근데 한 번도 판 적이 없어요. 내 투자 금액은 6천만 원인데 평가 금액은 2억이야. 그럼 내 수익은 1억 4천이 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ISA의 봉수를 딱 풀면 ISA 그 만들어준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분이 판 적이 없으니까 수익이 얼마? 팔아야 내 돈이잖아요. 수익이 제로예요. 손실도 제로고 평가 금액만 이렇게 되어 있을 뿐이에요. 1억 4천. 그러니 ISA를 해지하기 전에는 반드시 금융상품을 한 번쯤은 다 팔아야 됩니다. 지금 도저히 못 팔겠다 하면 해지 시점을 늦추거나 아니면 해지하더라도 그 금융상품이 다 팔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우리가 금융상품은 적금 깼어요. 그럼 그 계좌가 사라지잖아요. ISA 계좌는 해지해 주세요. 그럼 계좌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ISA 껍데기만 벗겨지고 그대로 계속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손실을 한번 확정 지으시려면 무조건 ISA 만기가 되기 전에는 한 번은 금융자산을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와, 이거 모르고 하면 진짜 너무 무서운 네, 근데 일들이. 모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금융회사는 내가 이거 깰래요라고 한다면 고객님 제발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이러지 않아요. 제발 한 번만 팔아주세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4만 원에 사가지고 지금껏 들고 있다. 팔아야 내 돈이지 내일 반토막 날 수도 있는 겁니다. 팔아야 내 돈이라는 거를 한 번씩 손실을 확정 중간중간 지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 ISA 계좌 돈 인출할 수 있다고는 들은 것 같은데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원금까지만 인출이 돼요. 내가 납입할 수 있는 원금은 1년간 최대 2천만 원까지. 그리고 납입을 안 했으면 이게 2월 되는데 다음 연도에 2천만 원이 그대로 넘어가서 올해 2천 안 넣었으면 다음에는 4천, 그 다음엔 6천, 8천, 최대 5년 유지하면 1억까지. 그런데 요
다음 해로 2월 된다는 건 연도가 바뀔 때입니다. 2025에서 2026년으로 딱 바뀌는 1월 1일로 바뀌면 그게 2월이에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 제발 만드세요. 내가 지금 돈이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투자할 돈이 없어요 라고 하더라도 일단 만들어 놓고 주머니 한도라도 늘려놔라. 우리가 로또에 맞을지 뭐에 맞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돈이 생기면 이걸 어디다 굴릴까 그때 가서 고민하지 말고 빈 주머니 크기라도 좀 늘려놓자. 1, 2, 3, 4, 5년 동안 네. 정말 돈이 많이 없어서 네, 네. 500만 원밖에 못 넣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주머니는 1억 원어치짜리 주머니죠. 주머니잖아요. 네, 네. 그럼 그 다음에 로또가 맞았어. 네. 아니면 뭐 사업이 좀 성공했어. 네. 그러면 거기에 6년 차 됐을 때 네. 못 넣었던 9,500만 원을 넣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꺼번에 넣어도 돼요. 한꺼번에. 네. 무조건 만들어야겠네. 네. 그리고 중도 인출이라는 건 내가 낸 원금, 그러니까 500만 원을 넣었는데 여기서 수익이 나가지고 얘가 1,000만 원이 됐어요. 이 ISA 계좌에서 얘를 깨기 전까지는 500만 원까지만 꺼냈을 수 있어요. 네. 더 꺼냈으려고 요청을 하면 얘네들이 그건 이제 원금 초과분이니까 ISA를 깨시든가 아니면 이건 못 빼십니다. 라고 금융회사에서 안내를 해줍니다. 안내가. 그런데 이렇게 한번 뺐잖아요. 얘는 다시 한도가 복원되지 않아요. 내가 5년 동안 버텼는데 요 안에 한 500만 원 넣었다가 원금이 필요해가지고 뺐어요. 생활비가 필요해서. 그러면 이 계좌에는 이제 9,500만 원만 넣을 수 있는. 9,500만 원짜리 계좌가 네, 9,500짜리 계좌가 된다는 거. 그건 또 신기하네요. 한 번 뺀 건 다시 넣을 수 없으니 좀 신중하게 선택하셔라. 저 이게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마음을 좀 놓고 있었거든요. 그쵸. 근데 그게 급하다고 막 빼고 또 이러면 그러면 안 안 되죠. 되네요. 근데 그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얘가 중도 인출이 안 되는 계좌는 저 같아도 만들기 싫어요. 무슨 일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좀 불안한데 중도 인출도 가능하니까 만에 하나 무슨 일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ISA와 연금 계좌를 함께 활용하는 방법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잘 활용하셔야지 잘못 활용하시면 발목 크게 잡힙니다. 시계 물려요. 여쭤봤는데 이게 벌써 무서워요. 시계 물린다고 하니까 이거 잘못하면 뭐가 물리냐? 자, ISA에서 만기가 된 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돈이 1억이에요. 좋아, 이 1억을 또 그럼 어떻게 굴릴까? 이 일반 계좌에 굴리면 또 세금 많이 발생하고 해가지고 고민이 되잖아요. 그럴 때 이 돈을 연금저축이나 IRP 여기에다가 납입을 한꺼번에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게 왜 혜택이냐? 연금저축 IRP는 둘 합쳐가지고 1년에 1,800만 원까지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도와 무관하게 얘는 만기가 된 돈을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한꺼번에 넣을 수 있게 해줄게. 그리고 그렇게 납입한 돈에 대해서 10%는 세액공제 혜택도 줄게. 근데 최대 300만 원까지. 그런데 뭐가 시계 물리냐?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이게 시계 물린다. 세액공제를 받았다라는 건 지금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보통 연말정산할 때 클릭해가지고 세액공제 신청을 하죠. 그래서 세액공제 신청을 받은 그 돈은 무조건 55세 이후에 10년에 걸쳐서 연금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수령, 즉 중간에 깨거나 연금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보다 많은 돈을 받아가거나 이러면 세율이 16.5%로 확 올라가요. 네,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연말정산 때 받았던 세금을 다 토해내고 추가적으로 더 토해낼 가능성이 높아요. 세금이 높아져서 그러니 세액공제 받은 연금저축 IRP는 무조건 연금으로 받아야 된다는 각오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ISA 들어온 이 목돈을 뻑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에 10%나 더 세액공제를 해줘 해가지고 신청했다가는 얘는 언제까지 못 쓴다? 55세까지. 심지어 그때 가서 목돈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0년 동안 나눠서 연금으로 받아야 되니까 시계 묶인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잘 활용하는 거냐? 납입을 해놓고 세액공제를 안 받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좋냐? 연금저축은 ISA와 마찬가지로 걔를 깨기 전까지는 똑같이 비과세를 줍니다. ISA하고 똑같아요. 안에서 굴릴 때는 세금이 없다라는 거. IRP도 마찬가지고. 거래세, 양도세 이런 게 아예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세액공제를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연금저축이 이미 있어. 그러면 그 계좌에 섞어버리지 마시고 연금저축은 증권사마다 계좌 만들 수 있습니다. IRP도 증권사, 은행마다 만들 수 있고 ISA를 납입할 연금저축 계좌나 IRP 계좌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넣으시는 거예요. 하마터면 섞을 뻔했다. 네. 저는 이제 20대니까 저는 제 주변에 이렇게까지 아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내가 30대인데도 내 주위에 없는데. 내가 40대인데도 내 주변에 없어요. 저도 제 주위에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고 사는 거예요. 정상. 네, 정상. 오늘 김현우 소장님하고 같이 IS에 대해서 좀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떠셨어요?
제가 또 20대니까 아까 서민 형이 너무 혜택이 좋은데 그래도 나이가 좀 적으니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능성이. 이거 엄청 퍼뜨려야겠다. 캐치하고 갑니다. 소장님 오늘 혹시 IS에 대해서 네.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너무 못했다. 너무 해야 될 말보다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이게 내용들이 지금 이해는 가지 않으시더라도 이거 뭐 주의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만 기억해 두셨다가 뭐였는지는 이거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그때 가서 다시 보세요. 그래서 만들어두면 좋다. 그냥 하라면 좀 하셔라. 이렇게 정리하고 작가님? 있습니다. 네, 오늘 타이머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돈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